서울의 밤하늘이 거대한 짐승의 포효처럼 울부짖는 천둥 소리와 함께 찢겨 나갈 듯 번쩍였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쏟아지는 폭우는 검은색 세단의 차창을 채찍질하듯 거세게 때리고 있었다. 서진그룹의 전무이자 실질적인 후계자인 한서연은 차가운 가죽 시트에 머리를 기대며 잠시 눈을 감았다. 뉴욕에서의 3일간 이어진 숨막히는 인수합병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그녀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피로가 밀물처럼 몰려왔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은 남편 박민재와 맞이하는 5번째 결혼 기념일이었기 때문이다.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녀에게도 남편은 유일하게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는 안식처이자 따뜻한 온기였다. 운전석에 앉은 김 기사는 룸미러를 통해 피곤해 보이는 상사의 모습을 힐끔거리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평창동의 고요한 저택들이 빗줄기 속에 몽환적으로 잠겨 있었고 서연의 집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은 평소보다 더 음산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켜고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자마자 쏟아지는 수십 통의 업무 메시지를 무시하고 남편에게서 온 문자만을 확인했다. 사랑하는 당신 조심히 와요. 샴페인 준비해 뒀어라는 짧은 메시지는 그녀의 굳어있던 심장을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며 지난 5년 동안 자신을 묵묵히 외조해온 남편의 헌신을 떠올렸다. 그가 없었다면 그룹 내의 치열한 암투 속에서 그녀는 이미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가 육중한 철제 대문 앞에 멈춰서자 김 기사가 우산을 들고 서둘러 내릴 준비를 했다. 그런데 대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할 타이밍에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듯 굳게 닫혀 있었다. 김 기사가 당황하며 차에서 내려 인터폰을 확인하려던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기이한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대문 바로 앞 차가운 바닥에 낡은 박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무자비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서연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김 기사가 박스 쪽으로 다가가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고 그 모습에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차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그녀의 고급 정장을 적셨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바닥에 놓인 박스에 집중되어 있었다. 김 기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가가 박스 안을 들여다본 순간 심장이 패놓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젖은 담요 속에 파랗게 질린 갓난아기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가냘프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서연의 귀에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박스에서 아기를 들어 품에 안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기의 체온이 그녀의 가슴으로 전해지자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다. 서연은 김 기사에게 대문을 열라고 소리친 뒤 아기를 안고 저택의 현관으로 뛰어들어갔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젖은 몸을 감쌌지만 그녀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고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아기의 얼굴을 확인한 그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낯선 아이였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은 이목구비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던 누군가의 잔상을 떠올리게 했다. 가정부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나와 수건을 건넸지만 서연은 아기를 감싸고 있던 젖은 담요 사이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노란 서류 봉투에 시선을 고정했다. 봉투는 빗물에 젖어 눅눅해져 있었지만 겉면에 적힌 유전자 검사 센터라는 굵은 글씨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가정부에게 아기를 맡겨 씻기고 체온을 높이라고 지시한 뒤 서연은 젖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직감적으로 이 봉투 안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봉투의 입구를 찢었고 안에 들어있던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쳤다. 물에 번진 잉크 자국 사이로 선명하게 드러난 검사 결과지에는 믿을 수 없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검사 의뢰인과 검사 대상자의 이름, 그리고 그 아래 붉은색으로 표기된 친자 관계 성립이라는 문구는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태워버리는 듯했다. 유전자 일치 확률 99.9%라는 숫자가 비수처럼 그녀의 망막에 꽂혔다. 그녀의 시선은 검사 대상자인 아기의 이름이 아닌 검사 의뢰인이자 생물학적 아버지로 표기된 이름에 못 박힌 듯 멈췄다. 박민재라는 이름 세 글자가 현실감 없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그 이름을 다시 읽었다.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남편의 이름이 왜 이 낯선 아이의 친부란에 적혀 있는지 그녀의 이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머릿속이 윙윙거리는 이명으로 가득 찼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녀는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며 간신히 버텼다.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함께 병원을 다니며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모든 순간들이 역겨운 기만으로 변해버렸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민재가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사랑과 배려가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처럼 흩어졌다. 그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날들, 지방 출장이라며 며칠씩 집을 비웠던 시간들이 이제야 끔찍한 퍼즐 조각이 되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는 동안 그는 밖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은 뜨거운 분노가 되어 혈관을 타고 흘렀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정이라는 성벽은 애초에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었고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운명이었다. 서재밖 거실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서연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창밖의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빗물은 창문을 타고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과 고통은 인간의 감정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냉철한 본성이 고개를 들며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했다. 지금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방어할 기회만 줄 뿐이라는 계산이 섰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고 금고를 열어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창백해진 얼굴을 매만지며 표정을 관리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에 빠진 여인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했고 가정부 품에 안겨 우유를 먹고 있는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아기의 얼굴에서 민재의 특징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자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지만 동시에 남편의 추악한 배신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물이었다. 가정부는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아기가 안정을 찾았다고 보고했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오늘 밤 일은 이 집안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며 아기는 당분간 손님방에 머물게 하고 외부에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명령했다. 가정부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지만 감히 이유를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김 기사를 불러 대문 앞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원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김 기사 또한 군말 없이 그녀의 명령을 따랐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에 두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연극의 주인공인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알림음이 들리고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나왔어. 비가 엄청나게 오네. 당신 먼저 도착했어. 라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고 밝았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으로 표정을 다잡았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읽고 있던 잡지를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빗물을 털며 들어오는 민재의 손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장미 꽃다발과 케이크가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완벽한 남편의 모습이라 서연은 순간 자신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민재는 거실로 들어와 서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그녀를 안으려 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고 싶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포옹을 받아들였다. 그의 몸에서 나는 익숙한 향수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그의 등 뒤로 시선을 던졌다. 당신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내 선물은 마음에 들 거야. 라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가 뱀의 혀처럼 귓가를 간지럽혔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당신이야말로 오늘 별일 없었어. 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낮았지만 민재는 그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하루 종일 회사 일로 바빴고 당신을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만약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지 않았다면 그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그에게 와인 한 잔을 권했고 그가 옷을 갈아입으러 2층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계획들이 교차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파멸시킬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증오의 깊이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다. 민재가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자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샴페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의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민재의 건배사는 서연에게 있어 가장 저주스러운 주문처럼 들렸다. 그녀는 잔을 부딪히며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때 손님방 쪽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민재는 잔을 입에 가져가다 멈칫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소리 안 들렸어라고 묻는 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빗소리 때문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대꾸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민재는 찜찜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샴페인을 들이켰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소리가 났던 방향을 향했다. 서연은 그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며 천천히 와인을 입술에 적셨다.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음을 확신했다. 민재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창밖의 풍경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함을 유지했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이었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그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다짐했다. 창밖의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며 저택의 유리창을 위협하듯 두들기고 있었고 실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 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식탁 위에 놓인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박민재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렁거렸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구토감을 억지로 삼켰다. 민재는 최고급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썰며 회사에서의 일들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 모든 말들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가정에 충실하고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지 강조하며 은연중에 서연의 칭찬을 유도하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을 기회만을 엿보는 적군으로 돌변해 있었다. 서연은 와인잔을 쥔 손에 하얗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동자 속에 숨겨진 탐욕과 기만을 읽어내려는 듯 그녀의 시선은 집요했고 차가웠다. 민재는 서연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게 날카롭다는 것을 느꼈는지 잠시 포크질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 오늘 정말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어?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즉시 표정을 풀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니야. 그냥 당신이 너무 완벽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그래.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거짓말은 민재의 자존심을 교묘하게 긁어주었고 그는 금세 경계심을 풀고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서연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서연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식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침실로 올라갔고 서연에게는 이 시간이 고문과도 같았다. 민재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떨리는 손으로 협탁 위에 물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마치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고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녀는 서진그룹의 후계자로서 수많은 위기를 넘겨온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감정을 다스렸다. 지금 도망치면 패배자가 될 뿐이며 그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그의 곁에 머물러야만 했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평소 먹던 수면 유도제를 꺼내 들었다. 오늘 밤 그와 같은 침대에서 살을 맞대고 자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약 기운을 빌려서라도 잠든 척을 해야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재가 샤워 가운을 걸치고 젖은 머리를 털며 욕실에서 나왔을 때 서연은 이미 침대에 누워 등 뒤로 돌아누운 상태였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여보 자는 거야. 오늘 같은 날 그냥 잘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아나고 살갗이 타들어가는 듯한 혐오감이 밀려왔다. 서연은 졸린 목소리를 연기하며 미안해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네. 우리 내일 이야기하자. 라고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곧 아쉬운 한숨을 내쉬며 알았어. 푹 자 사랑해라는 말과 함께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서연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그가 물러나기를 기다렸고 잠시 후 침대 반대편이 출렁거리며 그가 눕는 느낌이 들었다. 어둠 속에서 민재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서연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그녀는 그가 깊은 잠에 빠질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침대 밖으로 빠져나왔다.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디디며 그녀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서재로 이동했다. 서재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건 후에야 비로소 그녀는 긴 숨을 토해내며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켜고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그동안 민재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맡겨두었던 해외 투자 관련 파일들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내역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맹금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볼 때마다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고 배신감은 더욱 깊어졌다. 민재는 서연이 그룹의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동안 교묘하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명의로 된 비밀 계좌로 이체하고 있었다. 투자 실패로 위장된 손실금들은 고스란히 그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으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자금의 일부가 불법 도박 사이트와 유흥업소 운영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성실하고 검소한 남편 박민재는 허상에 불과했고 실제의 그는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괴물이었다. 서연은 화면 속의 숫자들을 노려보며 이 모든 것이 문 앞에 버려진 아기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 하나를 꺼내 전원을 켰다. 이 전화기는 비상시를 대비해 준비해둔 것으로 도청이나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전화기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정보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 9시 지정된 장소로 와. 타겟은 내 남편 박민재. 그리고 최근 그와 접촉한 모든 여자들의 신상 정보가 필요해. 특히 출산 기록이 있는 여자를 찾아. 문자를 전송한 후 그녀는 기록을 즉시 삭제하고 전화기를 다시 서랍 속에 감추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녀는 이 싸움을 끝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다. 창밖의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천둥 소리는 여전히 멀리서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이는 곧 다가올 파란을 예고하는 듯했다. 서연은 서재를 나와 발소리를 죽이며 1층 손님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자 어둠 속에서 가정부가 쪽잠을 자며 아기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곤히 잠든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기는 세상의 더러움과는 무관하게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서연에게는 뼈아픈 상처이자 증거였다. 아기의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젓다가 서연의 손가락 끝을 스쳤을 때 그녀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이 아이는 민재의 핏줄이지만 동시에 그를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너를 버린 내 아비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똑똑히 지켜봐라. 나는 결코 너를 동정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용할 수는 있겠지. 그때 가정부가 인기척을 느끼고 부스스 눈을 뜨며 일어났고 서연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모님 안 주무시고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기는 우유 먹고 잘 자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가정부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서연은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싸늘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아기 용품을 더 구비해놔. 남들이 의심하지 않게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말고 현금으로 직접 가서 사와. 그리고 이 방에는 나 외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남편도 포함해서 알겠어. 가정부는 서연의 위압적인 태도에 눌려 고개를 조아리며 알겠습니다. 사모님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서연은 다시 한번 아기를 힐끔 쳐다보고는 미련 없이 방을 나갔다. 다시 2층 침실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눕지 않고 창가에 있는 1인용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잠든 민재의 얼굴을 지켜보며 그녀는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을 복기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그 기억들을 하나씩 찢어발기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사랑은 맹목적이었고 믿음은 어리석었으며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서진그룹의 피를 이어받은 여자였고 눈물보다는 피를 보는 것에 더 익숙해져야만 했다. 새벽빛이 푸르스름하게 창문을 넘어올 때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남은 연민의 조각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감정은 오직 차가운 분노와 계산된 이성뿐이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와 함께 민재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을 때 서연은 이미 완벽하게 화장을 마치고 정장 차림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당신 언제 일어났어? 잠은 좀 잤어? 라고 물으며 하품을 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귀걸이를 착용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깼어. 당신도 오늘 바쁘다며 얼른 준비해. 그녀의 태도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욕실로 향했다. 서연은 그가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의 휴대폰을 재빨리 집어들었다. 잠금 패턴은 그녀가 알고 있던 그대로였고 그녀는 순식간에 최근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를 스캔했다. 예상대로 낯선 번호들과의 통화 기록이 수두룩했고 특히 김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눈에 띄었다. 김 실장은 민재의 대학 후배이자 현재 그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인물로 평소 서연 앞에서는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던 사람이었다. 서연은 그들 또한 한패라는 것을 직감하고 번호를 외운 뒤 조용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민재가 씻고 나왔을 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경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민재는 넥타이를 매며 오늘 저녁에도 늦을 것 같아 거래처 임원들과 골프 회동이 잡혀 있어서라고 말했다. 서연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래 알았어.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해.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묘한 긴장감은 계속되었다. 서연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민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고 민재는 그런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느라 바빴다. 갑자기 민재의 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고 그는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서연은 짐짓 모른 척하며 무슨 일이야? 안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라고 물었다. 민재는 당황하며 화면을 끄고 아니야, 스팸 문자야. 요즘 대출 권유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네 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짧은 순간 그의 동공이 확장되고 손이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분명 아기와 관련된 연락이거나 자금 세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것이었다. 민재가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설 때 서연은 평소처럼 배웅을 나갔다. 김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차에 오르기 전 민재는 서연을 한번 안아주려 했지만 서연은 교묘하게 몸을 돌려 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피했다. 다녀와요. 라는 그녀의 인사는 영혼 없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민재는 눈치채지 못하고 손을 흔들며 차에 탔다. 검은색 세단이 저택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지워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법무팀과 회계팀 감사 인력을 내 집무실로 소집하세요. 극비 사항이니 보안 유지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내 남편 박민재 상무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지난 3년치 전부 뽑아놔요. 10원 단위 하나까지 빠짐없이. 전화를 끄는 서연은 저택 2층의 손님방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커튼 사이로 가정부가 아기를 안고 서성이는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이제 그녀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닌 전장이었고 남편은 동반자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적폐였다. 그녀는 차고로 향하며 자신의 에마인 스포츠카에 시동을 걸었다. 맹렬한 엔진 배기음이 고요한 아침을 깨우며 포효했고 서연은 선글라스를 끼며 엑셀을 밟았. 그녀가 향하는 곳은 회사가 아닌 죽은 아이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산부인과 병원이었다. 민재가 덮으려 했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녀는 직접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 안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어젯밤 보았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떠올렸다. 박민재라는 이름 옆에 찍힌 선명한 도장은
그녀의 가슴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이제 그녀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눈가의 붉은 기는 사라졌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서진그룹의 철의 여인이 다시 돌아왔다. 아니, 예전보다 더 차갑고 잔혹한 여왕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도로를 질주하며 핸들을 꽉 쥐었다. 민재가 쌓아올린 모래성은 이제 곧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한서연 자신이었다. 차가운 도시의 풍경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서연의 마음속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녀는 라디오 볼륨을 높여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었다. 서진그룹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까? 그리고 그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는 기생충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는 상상만으로도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머플러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병원 로비로 들어섰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녀에게는 돈과 권력이라는 만능 열쇠가 있었다. 원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문 앞에 버려진 아기, 그 아이는 단순한 사생아가 아니었다. 민재와 연결된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꼬리였다. 서연은 그 꼬리를 잡고 몸통까지 끌어올려 세상에 낱낱이 공개할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진군가처럼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진료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병원장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흐르고 있었다. 서진그룹의 안주인이자 실세인 한서연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특정 환자의 진료 기록을 요구했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거절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뿜어내는 서늘한 아우라는 병원장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후원금 봉투를 올려놓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협조를 요청했다. 이것은 뇌물이 아니라 병원의 발전을 위한 순수한 기부금이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거절할 경우 병원의 존폐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병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며칠 전 사망 처리된 한 산모의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름은 이수진이었고 나이는 고작 25에 불과한 앳된 여성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최근 출산을 했으며 보호자란에는 아무런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상태였다. 서연은 화면 속 여자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맑은 눈망울을 가진 평범해 보이는 이 여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다가왔다. 병원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산모는 출산 후 며칠 되지 않아 퇴원했고 그 뒤로는 소식을 알 수 없지만 며칠 전 경찰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경찰이 병원을 찾은 이유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 때문이었으며 사인은 빗길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다고 했다. 서연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미세하게 움직였다. 단순한 사고사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병원을 나선 서연은 차 안에서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수진이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넘겼다. 그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하고 화려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남편의 외도는 단순히 감정적인 배신을 넘어 누군가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었고
이는 박민재가 서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수렁에 빠져 있음을 시사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엑셀을 밟았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쫓는 추적자가 되어야 했고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1분 1초가 아까웠다. 오후가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으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했고 내용은 서연의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이수진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민재가 운영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상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재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으며 최근 그 돈의 행방을 두고 민재와 갈등을 빚었던 정황이 포착되었다. 사고 현장 사진과 경찰 조서를 검토하던 서연은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아이가 집 앞에 버려지기 불과 하루 전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추락 사고였지만 현장에는 스키드 마크가 전혀 없었고 이는 누군가 고의로 사고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서연의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집무실에 블라인드를 내리고 화이트보드에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민재, 그리고 이수진, 그리고 사라진 비자금과 남겨진 아이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형성하고 있었다. 만약 민재가 이수진을 제거했다면 아이는 그에게 있어 가장 없애버리고 싶은 증거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굳이 아이를 살려서 서연의 집 앞에 가져다 놓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았다. 민재가 스스로 아이를 데려다 놓았을 리는 만무했다. 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곧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이를 보낸 것은 민재가 아니라 민재와 공모하고 있는 또 다른 세력, 즉 그를 협박하고 있는 검은 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 시각 박민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처리업자들에게 이수진을 조용히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그들이 이를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에 대해서는 묘하게 말을 아꼈고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었다. 민재는 아이가 고아원에 버려지거나 해외로 입양 보내졌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지만 어제 집에서 들었던 묘한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어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소리쳤다. 책상 아래 금고에는 횡령한 공급 내역이 담긴 장부가 들어있었고 그는 그것이 시한폭탄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민재의 휴대폰이 진동하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였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물은 잘 받으셨나 모르겠군요. 박 상무님, 사모님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전화는 뚝 끊어졌다. 민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말한 선물이 바로 아이였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민재가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서연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이제 민재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꼭두각시 신세가 되어버렸고 서연에게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서연은 민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그가 최근 홍콩의 한 투자 회사로 거액을 송금하려다 실패한 기록을 발견했다. 그 투자 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고 배후에는 국내 거대 조직 폭력배와 결탁한 불법 대부 업체가 도사리고 있었다. 민재는 회사의 돈을 빼돌려 그들과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었고 이수진은 그 과정에서 이용당하다 버려진 희생양이었다. 서연은 죽은 이수진에 대해 연민을 느꼈다. 한때는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라고 증오했지만 이제는 거대한 권력과 탐욕의 희생자가 된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연민은 곧
민재와 그 배우 세력을 향한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한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손님방으로 향했다. 아기는 가정부의 보살핌 속에 곤히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아기의 얼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아이는 민재의 파멸을 불러올 씨앗이자 동시에 이수진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서연은 아기의 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이 아이를 절대 민재나 그 배우 세력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즉시 경호 실장에게 연락하여 집안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믿을 수 있는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하여 집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게 했다. 이제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하는 요새가 되어야 했다. 밤늦게 귀가한 민재는 마치 죄인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집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차게 들어가 있었고 안색은 흑빛이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척하며 그를 맞이했다. 당신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스럽게 묻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민재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니야 그냥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얼버무렸다. 서연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공포와 불안으로 흔들리는 그의 동공 속에서 그녀는 그가 이미 무너져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민재는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특히 손님방 쪽을 힐끔거리는 횟수가 잦아졌다. 서연은 짐짓 모른 척하며 오늘 가정부가 친구분 장례식에 간다고 해서 내가 하루 휴가를 줬어. 그래서 집이 좀 조용하지라고 거짓말을 던졌다. 그 말에 민재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기가 집에 없거나 혹은 서연이 아직 아기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착각하는 듯했다. 서연은 속으로 비웃음을 흘리며 그가 안심하고 있는 틈을 타 더 깊은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재의 손등을 덮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부부 동반 자선 파티에 참석해야 하는 거 알지? 당신이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자리니까 컨디션 조절 잘해. 민재는 파티라는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자리를 거절할 리 없었다. 서연은 그 파티가 민재에게 있어 최후의 만찬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파티장에서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피곤하다며 먼저 올라가겠다고 했고 서연은 그를 보내고 나서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금고에서 이수진의 사망 진단서, 사본과 민재의 횡령장부 사본을 꺼내어 나란히 놓았다. 이 두 가지 증거만으로도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는 충분했지만 서연은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려 그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민재의 배후에 있는 세력은 돈이 공급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민재를 공격할 것이 분명했다. EJ,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는 병법이 떠올랐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고 민재가 관리하는 해외 계좌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에 배웠던 보안 기술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방화벽을 하나씩 뚫고 들어갔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암호화된 코드들은 그녀에게 있어 승리로 가는 지도와도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은 멈출 줄 몰랐다. 새벽 2시 마침내 서연은 민재의 가장 큰 비밀 계좌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계좌 잔고는 수백억 원에 달했고 그 돈은 모두 회사의 피 같은 자금이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 돈을 전액 동결시키고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고
서연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민재는 자신의 생명줄이 끊긴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공포는 그를 미치게 만들 것이다. 배우 세력 또한 약속된 자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짙은 안개가 정원을 감싸고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민재의 앞날과도 같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건배하듯 허공에 들어 올렸다. 굿바이 박민재, 당신의 화려했던 쇼는 이제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선전포고보다 강력하고 단호했다. 집안의 정막 속에서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강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는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사냥꾼은 덫을 놓았고 짐승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민재는 밤새 악몽에 시달렸는지 눈밑이 삼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주며 그의 상태를 살폈다. 당신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식은땀까지 흘리네. 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묻어났다. 민재는 물컵을 들어 벌컥벌컥 마시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발신자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전화를 받으러 테라스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우아하게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테라스 너머로 민재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뭐? 계좌가 동결됐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확인해.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냅킨으로 닦아내며 천천히 식사를 이어갔다. 민재는 허둥지둥 다시 들어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나가봐야겠다며 재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뛰쳐나갔다. 서연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덫에 걸렸어. 지금부터 감시 태세 강화하고 모든 통화 내용 녹음해.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이제 본격적인 파멸의 서사시가 시작되고 있었다. 민재가 떠난 후 서연은 아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기는 깨어 있었고 맑은 눈망울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아기를 안아 올리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민재의 차가 급하게 언덕길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미안하지만 아가 내 아빠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단다. 서연은 아기에게 속삭이며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재를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했다. 서진그룹과 자신의 인생, 그리고 이 죄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악을 도려내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후가 되자 민재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왔지만 서연은 일부러 받지 않았다. 그가 공포 속에서 말라 죽어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회사 법무팀장과 은밀한 회동을 가졌다. 민재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입증할 자료들을 검토하고 이혼 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발을 진행할 타이밍을 조율했다. 법무팀장은 자료의 방대함과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며 승소를 장담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라 법과 원칙 그리고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지는 완벽한 처형이 될 것이었다. 박민재의 집무실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고 바닥에는 서류 뭉치와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며 마우스를 거칠게 클릭했지만 화면에는 여전히 계좌 동결 및 접근 불가라는 붉은색 경고 창만이 섬뜩하게 떠 있을 뿐이었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에 분산해 놓았던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 버린 상황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돈은 단순한 횡령금이 아니라 조직폭력배와 결탁한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원금이자 목숨과도 같은 자금이었다. 오늘 자정까지 입금하지 못하면 그들이 어떤 끔찍한 보복을 해올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민재의 심장은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책상 위에 던져두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고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떴다. 민재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끊임없이 울리는 벨소리가 마치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져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상무님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는 짧고 명료했다. 민재는 다급하게 전산 오류가 생겨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상대방은 핑계는 듣고 싶지 않다며 오늘 밤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신체 포기 각서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뒤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끊긴 후 민재는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책상 위에 있던 크리스털 명패를 집어 벽을 향해 힘껏 던졌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명패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의 속은 전혀 시원해지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자신의 비밀 계좌를 알고 손을 댔단 말인가? 은행이나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조치가 아니었다. 누군가 고도의 해킹 기술을 이용해 자금을 빼돌린 것이 분명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용의자는 자신의 신복인 김 실장이었다.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와 관리 내역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져 갔다. 민재는 인터폰을 눌러 김 실장을 당장 방으로 들어오라고 고함을 질렀다. 잠시 후 김 실장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민재는 그가 들어오자마자 멱살을 잡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내 놈이냐 내 놈이 돈을 빼돌리고 나를 엿먹이려는 거냐고 소리치는 민재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김 실장은 숨이 막혀 술씩거리면서도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무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상무님 돈에 손을 대겠습니까? 제발 믿어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김 실장의 눈빛은 진심으로 공포에 질려 있었다. 민재는 그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빼서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확인했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민재는 욕설을 내뱉으며 김 실장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김 실장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민재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한서연이 우아한 자태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재는 황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애써 침착한 척 표정을 관리했다. 여보, 여긴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난장판이 된 사무실 풍경을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눈썹만 살짝 들어 올리며 당신 요즘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 이렇게 물건까지 던지고 말이야. 라며 차분하게 말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도시락을 하나씩 꺼내 놓으며 당신이 좋아하는 장어덮밥 싸왔어.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서 보양식 좀 챙겨 먹이려고 왔지.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민재는 그녀의 태연함에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혹시 그녀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감히 의심하기가 미안할 정도였다.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소파 맞은편에 앉았지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은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뜬금없이 이번 달부터 그룹 전체 재무 감사가 시작될 거야. 알고 있지.
라고 툭 던졌다. 그 말에 민재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재무감사라니. 그것은 곧 자신의 횡령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뜻이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정기 감사는 다음 분기 아니었나? 왜 갑자기 일정이 당겨진 거야? 라고 물었다. 서연은 물컵을 건네며 요즘 해외 법인 쪽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내가 특별 지시를 내렸어. 투명 경영이 우리 그룹의 철학이잖아. 찔리는 게 없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겠지. 라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민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를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식사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 먼저 갈게. 오후에 이사회가 있어서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라고 말한 뒤 사무실을 나갔다. 민재는 그녀가 나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 꾸미는 일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자금은 막히고 감사는 시작되고 사채업자들은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쥐가 된 기분이었다. 이대로 가만히 당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고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보유한 서진그룹 주식을 몰래 처분하는 것뿐이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리에 거래해 오던 주식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내 명의로 된 주식 전량을 시장가보다 낮게라도 좋으니 처분해줘. 현금이 급해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브로커는 당황하며 상무님, 지금 주식을 대량 매도하시면 시장에 소문이 돌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알게 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재는 버럭 화를 내며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수수료는 2배로 줄 테니까 보안 유지하고 오늘 장마감 전까지 무조건 현금화해 알겠어라고 소리쳤다. 그는 지금 앞뒤 잴 처지가 아니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했다. 하지만 민재의 이 절박한 통화 내용은 이미 서연의 귀에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청 장치를 통해 민재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재무팀장과 법무팀장에게 연락하여 박민재 상무의 주식 거래를 전면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주요 주주의 주식 매도는 이사회의 승인사항이며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정관을 이용하여 그의 마지막 퇴로마저 차단해버린 것이다. 서연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박민재, 당신은 내 손바닥 아니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거야. 오후 3시가 되자 브로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민재는 기대감에 부풀어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소식은 절망적이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주식 매도 주문이 시스템에서 거부되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상무님의 주식 거래에 낙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라는 브로커의 말에 민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돈을 구할 구멍은 모두 막혔고 사채업자들의 위협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무작정 차를 몰고 도심을 질주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은 땀으로 흥건했고 거친 숨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민재는 운전 중에 문득 집에 있는 개인 금고가 생각났다. 그곳에 비상용으로 넣어둔 금괴와 외화 현찰이 조금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빚을 전액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시간을 벌 수는 있을 것이었다. 그는 차를 돌려 평창동 저택으로 향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저택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대문을 통과해 차고에 차를 세우고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2층 서재로 직행했다.
금고가 있는 그림 액자를 떼어내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비빅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그러나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금괴도 달러뭉치도 심지어 중요한 서류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민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텅 빈 금고 안을 더듬거렸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있었던 물건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재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자 서연이 팔짱을 낀 채 문가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과 조소로 가득 차 있었다. 뭘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어? 여보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사신의 속삭임 같았다. 민재는 너무 놀라 입을 벙긋거리지도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가져갔어? 내 금고에 있던 것들 다 어디 있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오며 당신 요즘 건망증이 심해진 거 아니야. 귀중품은 은행 대여금고로 옮기자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내가 대신 옮겨뒀어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민재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았다. 그들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서연이 자신의 자금줄을 고의로 끊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따져 물을 수 없었다. 횡령한 돈과 불법 자금에 대해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민재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비굴하게 웃었다. 아, 그랬었나? 내가 깜빡했네. 요즘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고마워. 당신 덕분에 안심이 되네. 그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녀는 그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무력감을 심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민재의 어깨를 툭툭 털어주며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 우린 부부잖아.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민재에게 있어 가장 큰 공포이자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길을 피해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민재는 서재에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문자는 협박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위스키병을 들어 병째로 들이켰다. 술 기운이라도 빌려야 이 공포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들어왔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서연과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사진 액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리 파편이 튀고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이 찢겨나갔다. 그것은 파탄난 그들의 결혼 생활을 상징하는 듯했다. 새벽 1시가 넘자 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재는 창문 커튼을 살짝 걷어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 몇 명이 저택 대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사채업자가 보낸 징수팀이 분명했다. 그들은 대놓고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재는 감금된 것과 다름없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방 안의 불을 모두 끄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었다. 한때 재벌가의 사위로 승승장구하던 박민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빚쟁이에게 쫓기는 초라한 패배자만이 남아 있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침실에서 CCTV 모니터를 통해 대문 밖의 상황과 서재에 웅크린 민재의 모습을 동시에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였다. 깡패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연은 민재가 깡패들에게 맞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가 겪어야 할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파멸이어야 했고 법의 심판을 받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녀는 와인 잔을 흔들며
모니터 속 민재를 향해 건배했다. 오늘 밤은 길 거야. 여보, 부디 악몽 꾸지 말고 잘 견뎌봐.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초췌한 몰골로 거실로 내려왔다. 밤새 공포에 시달린 탓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서연은 이미 식사 준비를 마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의 상태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어젯밤에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와서 경찰을 불렀어. 요즘 치안이 안 좋은가 봐 당신도 조심해라고 말했다. 민재는 뜨끔하며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물만 마셨다. 그는 서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어 더욱 두려웠다. 그녀는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그를 천천히 요리하고 있었다. 민재는 출근을 해야 했지만 집 밖을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깡패들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서연에게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재택근무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서연은 흔쾌히 그러라고 하며 대신 내가 오늘 당신 대신 임원회의 주재할게. 중요한 안건은 없으니까 푹 쉬어라고 대답했다. 민재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입지가 회사 내에서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서연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그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집안에 갇힌 채 서연이 회사를 장악해가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한 신세가 되었다. 오후가 되자 서연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보, 당신이 진행하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말이야. 검토해 봤는데 수익성이 너무 떨어져서 전면 보류하기로 했어. 이미 실무진에게 통보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민재는 격분하여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1년 넘게 공들인 사업이야.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보류를 시켜. 하지만 서연은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 그런 상태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어? 회사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니 토달지 마.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민재는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프로젝트는 민재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핵심 사업이었다. 그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그에게 돈을 댄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를 요구하며 더욱 거세게 압박해올 것이 뻔했다. 서연은 정확하게 그의 급소를 찔렀다. 민재는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다.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연을 굴복시키거나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위험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도끼를 품으며 번뜩였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간과하고 있는 것일까? 민재는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구해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다. 상대방은 주저하는 듯했지만 민재가 거액을 제시하자 승낙했다. 민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한서연, 내가 나를 죽이려 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어.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너만 살게 두지는 않을 거야. 그의 뒤틀린 욕망과 생존 본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박민재는 텅 빈 저택의 거실을 짐승처럼 서성거리며 바닥이 꺼질 듯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서연이 출근한 후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지만 2층 손님방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는 그의 신경을 예리한 면도날처럼 긁어댔다. 서연이 그토록 철저하게 감추려 했던 그 방의 비밀을 확인해야겠다는 충동이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결국 금기시 되었던 그 문 앞에 섰다. 가정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리자 잠겨있지 않은 문이 스르르 열렸다. 방 안으로 들어선 그의 시선은 요람 속에 누워있는 작은 생명체에게 고정되었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재는 심장이 텄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거울을 보는 듯 자신을 꼭 빼닮은 핏줄이자 자신의 파멸을 예고하는 살아있는 시한폭탄이었다. 아기를 보는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소름 끼치는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만하며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배려는 모두 자신을 방심하게 만들고 서서히 목을 조르기 위한 가식적인 연기였다는 사실에 그는 치를 떨었다. 배신감보다는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다는 수치심과 공포가 그를 압도했다. 서연은 이 아이를 증거로 삼아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빈털터리로 쫓아낼 계획임이 분명했다. 민재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고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비틀린 생존 본능이 꿈틀거렸다. 그는 요람 속에 아기를 내려다보며 악마적인 계획을 떠올렸다. 민재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자신을 협박하던 조직의 우두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오자 민재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돈을 갚을 방법이 생겼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원금의 2배를 줄 테니 지금 당장 부하들을 보내. 그는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삼아 아내를 협박하려는 패륜적인 계획을 설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연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이 아이에게 약점을 잡혔거나 혹은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다. 민재는 그 점을 파고들어 서연에게서 그룹 지분을 양도받고 해외로 도피할 자금을 뜯어낼 생각이었다. 상대방은 흥미롭다는 듯 킬킬거렸고 거래는 순식간에 성사되었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잠든 아기를 거칠게 안아 올렸다. 한서연이 회사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와 쪽지 한 장을 건넸다. 쪽지에는 박민재 상무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가정부의 떨리는 보고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회의를 중단시켰다. 곧이어 그녀의 휴대폰으로 민재가 보낸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다. 영상 속 배경은 인천항 근처의 폐허가 된 물류 창고였고 민재는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아기를 안은 채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었다. 서진그룹 지분양도 서류와 인감을 가지고 혼자와 경찰을 부르면 아이는 끝이야 라고 소리치는 그의 모습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괴물과 다름없었다. 서연은 영상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즉시 경호 팀장에게 연락하여 코드레드를 발령하고 위치 추적을 통해 민재가 있는 곳을 특정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민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금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짜 양도 서류와 인감을 챙겨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따라 무장을 한 최정예 경호원들이 탑승한 검은색 벤 세대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운전석에 앉은 서연은 백미러를 보며 자신의 눈빛을 확인했다. 두려움은 없었다. 다만 자신의 핏줄까지도 이용하려 드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미련조차 깨끗이 불태워버릴 살기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부부싸움이 아니라 악을 처단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인천항의 물류 창고는 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와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민재는 낡은 드럼통 위에 아기를 올려놓고 초조하게 입구를 바라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험상내는 사내 10여 명이 껌을 씹으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민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서연이 정말 혼자 올까 아니면 경찰을 불렀을까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아기가 배가 고픈지 자지러지게 울어대자 민재는 시끄럽다며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에 깡패들조차 혀를 찰 정도로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그때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역광을 받으며 서연이 홀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마치
런웨이를 걷듯 당당하게 민재 쪽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만을 든 채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공포나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재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곧 아기에게 칼을 겨누는 심혈을 하며 소리쳤다. 거기서 더 다가오면 가만 안 둬. 서류는 가져왔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분하고 또렷하게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아이를 내려놔 박민재,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무게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 민재는 서연의 태도에 더욱 격분하여 악을 썼다. 닥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네가 내 돈줄만 끊지 않았어도 이런 짓까진 안 했어. 어서 서류 내놔. 그는 자신의 파멸을 모두 서연의 탓으로 돌리며 뻔뻔하게 요구했다. 서연은 서류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차갑게 비웃었다. 당신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끝없는 탐욕과 어리석음이야. 자, 여기 당신이 원하는 서류가 있어. 하지만 이걸 가져가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거야. 민재는 탐욕스런 눈빛으로 가방을 향해 달려들려 했고 조직원들도 돈 냄새를 맡고 서연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손목에 찬 시계를 누르자 창고의 천장 유리가 깨지며 섬광탄이 터졌다.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과 함께 굉음이 울려 퍼졌고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재와 조직원들이 눈을 감고 비명을 지르는 사이 창고 곳곳에 매복해 있던 서연의 경호원들이 연기 속에서 튀어나와 들이닥쳤다. 프로페셔널한 훈련을 받은 경호원들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깡패들을 단숨에 제압해 나갔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창고를 가득 채웠고 서연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민재를 향해 직진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아기와 민재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민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허우적거리다 아기를 안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싸늘한 표정의 서연이었다. 그녀는 도망치려는 민재의 정강이를 걷어차 쓰러뜨린 후 그의 품에서 아기를 낚아채듯 빼앗아 안았다. 민재는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서연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제발, 서연아, 한 번만 봐줘.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비굴하게 애원하는 그의 모습은 한때 재벌가의 사위로 불리던 남자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추악했다. 서연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며 발로 그의 손을 지시겼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조직원들은 모두 바닥에 굴복하여 포박되었고 민재는 경호원들에 의해 무릎이 꿇린 채 제압당했다. 아기는 서연의 품에서 안정을 되찾고 울음을 멈추었다. 서연은 아기를 경호팀장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며 차에 태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민재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그와 눈을 맞췄다. 민재는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서연은 그의 뺨을 어루만지듯 손을 뻗었다가 짝소리가 나도록 세게 후려쳤다. 고개가 돌아간 민재는 입가에서 피를 흘리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 여기서 당신을 경찰에 넘길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너무 자비로운 처사지. 서연은 나직하게 속삭였다. 당신은 내일 열릴 주주총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해. 그곳에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당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꼴을 똑똑히 보여줄 거야. 그게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진짜 형벌이야. 서연은 경호원들에게 민재를 끌고 가 별장에 감금하라고 명령했다. 민재는 절규하며 끌려갔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가짜 서류 가방을 주워들고 창고를 나섰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서연은 차에 올라타 아기가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내일 아침 회사에서 벌어질 것이었다. 민재를 완전히 매장시키고 그룹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운전석에 경호원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하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인천의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검푸른 바다는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넘실거리고 있었고 서연의 눈빛은 그 바다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별장에 도착한 민재는 캄캄한 지하실에 갇혔다. 휴대폰도 빼앗기고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공간에서 그는 공포와 절망에 몸부림쳤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벽을 긁으며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서연이 말한 공개 처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죽어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영광과 쾌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내일 주주총회에서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화면에는 민재의 횡령 증거, 불법 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이수진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민재를 사회적으로 죽이는 흉기가 될 것이었다. 서연은 자료를 검토하며 슬픈 눈으로 화면 속 민재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이제는 도려내야 할 암 덩어리가 되어버린 현실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자신과 그룹 그리고 죄 없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내일 가장 잔혹한 심판자가 되어야만 했다. 서진그룹 본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진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들의 화두는 단연 박민재 상무의 거취 문제였다. 강당 입구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으며 취재를 위해 몰려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간헐적으로 터져나와 실내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한서연은 대기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는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순백의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오늘 흘리게 될 피와 어둠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깊었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서슬퍼런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박민재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뒷문을 통해 강당으로 들어왔고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 입었지만 우탄 눈과 창백한 안색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그가 겪은 지난밤의 공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자 현기증을 느꼈지만 애써 허리를 곧게 펴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세우려 노력했다. 단상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서연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호소하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주주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그 눈빛들은 마치 실패한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들의 눈처럼 잔인하고 냉소적이었다. 민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지정석인 단상 아래 가장자리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정각 9시가 되자 장내 아나운서의 개회 선언과 함께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상 중앙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다. 서연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울리며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고 그녀의 등장의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몇몇 이사들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그룹의 미래를 위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아픈 결단을 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는 그녀의 첫마디는 강당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전달되었고 확신에 찬 어조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는 신뢰를 불러일으켰다. 서연은 리모컨을 눌러 대형 스크린에 준비한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고 첫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것은 박민재가 지난 3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회사의 공급 내역과 그 자금이 어떻게 불법 도박 사이트와 사채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차트였다.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횡령 규모가 공개되자 객석에서는 경악에 찬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민재는 화면을 보며 안 돼, 그건 조작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비밀 계좌들이 발가벗겨진 채 전 국민 앞에 전시되는 기분이었고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서연의 폭로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이어지는 화면에는 민재가 조직 폭력배들과 결탁하여 신도시 개발 사업의 이권을 넘기기로 한 이면 계약서와 그들이 주고받은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회사의 이익을 팔아 자신의 빚을 탕감하려 했던 그의 매국노 같은 행위가 드러나자 주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누군가 물병을 던지며 박민재 끌어내려라고 고함을 쳤고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키며 다음 자료를 공개했다. 그것은 가장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고인이 된 이수진의 사진이었다. 서연은 감정을 절제하며 박상무는 자신의 내연녀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고 그녀가 죽자 자신의 핏줄인 아이마저 유기하고 이를 빌미로 저를 협박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룹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던 임원의 민낯입니다. 라고 차갑게 선언했다. 그 순간 민재는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을 향해 돌진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나는 결백해 다 조작된 거라고 악을 쓰며 달려드는 그의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단상에 닿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다. 짓눌린 얼굴로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민재의 추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한때 촉망받던 젊은 경영인의 몰락치고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최후였다. 서연은 단상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와의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활짝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박민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자 민재는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하고 저항을 멈추었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나갔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향해 터졌다. 서연은 그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5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그리고 그를 향했던 자신의 사랑과 신뢰가 저렇게 허무하게 수갑에 채워져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지독한 족쇄에서 풀려난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민재가 퇴장한 후 서연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서서 흔들리는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서진그룹을 다시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비전, 선포의 주주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그룹을 구해낸 새로운 리더에 대한 경의이자 추대였다. 서연은 쏟아지는 박수 갈채 속에서 비로소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서진그룹의 회장 한서연으로서 우뚝 선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강당에 홀로 남은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집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는 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는 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맛있는 거 사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냉철했던 경영자의 목소리와는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남겨진 새로운 과제를 생각했다. 민재가 남긴 상처인 그 아이를 어떻게 품고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아 올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비 온 뒤 맑게 개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햇살은 빌딩 숲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민재와 함께 찍었던 사진 액자가 엎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롭게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서연은 엎어진 액자를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과거는 쓰레기통 속에 버려졌고 그녀 앞에는 오직 현재와 미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오늘부로 박민재 씨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세요. 그리고 내일 예정된 기자회견 준비 철저히 하시고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걸이에 걸려있던 코트를 걸쳤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 문 앞에 버려졌던 그 작은 생명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 아이는 비극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서연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나침반이기도 했다. 그녀는 민재의 핏줄이라는 낙인 대신 사랑과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되뇌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강해졌지.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시련을 딛고 일어선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었다. 로비를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이 그녀를 향해 몰려들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서연은 여유로운 미소로 손을 흔들어 보이며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차 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김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댁으로 모실까요? 서연은 편안하게 등받이에 기대며 대답했다. 네 집으로 가요. 우리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입안을 감돌았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도심의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갔고 서연은 차창을 조금 내려 불어오는 바람을 맞았다. 바람에서는 더 이상 비린내가 나지 않았고 향긋한 봄 내음이 실려오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차 안에서 민재의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민재가 구치소에서 면회를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사람에게 전하세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그리고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 테니 순순히 도장 찍는 게 좋을 거라고요. 전화를 끊은 그녀의 표정에는 일말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에게 박민재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차는 어느새 평창동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고 멀리 저택의 대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지켜야 할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멈추자 서연은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갔다.
며칠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반문 앞에 놓여있던 박스의 잔상은 온데간데 없고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모가 안고 있는 아기가 방긋 웃으며 그녀를 반겼다. 서연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다어가 아기를 품에 안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기의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지자 긴장했던 온몸의 근육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다. 아가야,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서연은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약속했다.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그녀의 남은 인생을 건 맹세였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서진그룹의 대대적인 혁신과 박민재 상무의 구속 소식이 톱뉴스로 다루어졌다.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민재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서연은 TV를 끄고 아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녀의 집안은 평화롭고 고요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안정을 찾은 것 같았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부러진 가지들은 정리되었으며 땅은 비온 뒤에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다. 서연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내일은 더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말은 그녀 스스로서 내려갈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계절은 어느덧 2번이나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초여름이 되었다. 서울구치소의 높은 담벼락 위로 쏟아지는 햇빛은 눈이 부시게 밝았지만 그 안쪽의 공기는 여전히 습하고 음침했다. 한서연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변호인과 함께 접견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삭막한 시멘트 바닥에 울려 퍼질 때마다 교도관들이 긴장한 듯 자세를 고쳐 잡았다. 오늘이 바로 박민재와의 법적인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이혼 서류의 최종 도장을 찍는 날이었다. 지난 1년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민재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연은 그 판결을 듣고도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며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 중 하나가 끝났다는 듯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접견실의 두꺼운 아크릴 유리 너머로 박민재가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들어왔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슈트를 입고 거만하게 굴던 재벌가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푸른색 수의를 입은 초라한 중년 남성만이 앉아 있었다. 깎지 않은 수염과 간 눈동자 그리고 부르트고 갈라진 입술은 그가 이곳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민재는 서연을 보자마자 유리벽에 매달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교도관의 제지로 다시 의자에 앉았다. 서연은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는 듯 건조하고 차가웠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여보, 아니 서연아, 잘 지냈어. 회사는 어때? 나 없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 라고 묻는 그의 말에는 여전히 미련과 헛된 희망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혹시라도 용서를 해주거나 가명을 위한 탄원서를 써주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그의 질문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듯 변호인에게 눈짓을 보냈다. 변호인은 서류 가방에서 이혼 신고서와 위자료 합의서 그리고 친권 포기 각서를 꺼내어 유리병 밑에 작은 틈으로 밀어 넣었다.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로는 생략해 여기에 도장 찍어. 그러면 영치금 정도는 넣어줄 테니까. 민재는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특히 친권 포기 각서라는 글자를 보자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다. 아이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핏줄이잖아.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 자식인 건 변함없어.
나중에 출소하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줘. 제발. 그의 뻔뻔한 요구에 서연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여 유리벽 가까이 다가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착각하지 마. 그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법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완벽한 내 아들이야. 너는 그 아이를 버렸고 이용하려 했어. 너에게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티끌만큼도 없어.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민재는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그는 체념한 듯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붉은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이 종이를 누르는 순간 그와 서연 그리고 아이 사이의 모든 인연은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졌다. 서연은 서류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은 없었다. 그녀가 나가려 하자 민재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왔다. 구치소 밖으로 나오자 상쾌한 초여름의 바람이 서연의 머릿결을 스치고 지나갔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며 김 기사에게 말했다. 회사로 가기 전에 들러야 할 곳이 있어요. 보육원으로 가주세요. 그녀가 말한 보육원은 아이가 잠시 맡겨져 있던 곳이 아니라 그녀가 아이의 입양 절차를 밟기 위해 후원하고 있는 재단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의 새로운 이름을 호적에 올리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차 안에서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아이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이제 박시성을 버리고 한도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길도의 진실윤, 진실된 길을 걸으라는 뜻으로 서연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민재의 흔적을 남겨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은 남편의 외도로 낳은 자식을 거두는 서연을 두고 성녀라고 칭송하거나 혹은 미련하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런 세간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도윤이는 죄가 없었고 그녀에게 도윤이는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해준 선물이었다. 서진그룹 본사에 도착한 서연은 회장 집무실로 직행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회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민재와 연루되었던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쳐내고 능력 위주의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했다. 투명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했고 그 결과 서진그룹의 신용등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서연은 지친 기색 없이 업무를 처리해 나갔다. 그녀의 판단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직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면서도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오후 늦게 비서실장이 들어와 일정을 보고했다. 회장님 저녁 7시에 신라 호텔에서 해외 투자자들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윤 도련님의 첫 번째 생일 파티 준비 사항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서연은 결제판에서 눈을 떼고 미소를 지었다. 벌써 1년이 되었군요. 시간 참 빠르네요. 생일 파티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조용하게 치를 생각이에요. 화려하게 하면 아이에게 부담만 될 테니까요. 그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도윤이는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만찬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뒤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1년 전 비오던 밤, 문 앞에 놓여있던 젖은 박스와 그 안에서 울고 있던 아기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느꼈던 공포와 분노는 이제 아득한 예닐처럼 느껴졌다.
만약 그때 그 아이가 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민재의 가면을 벗겨내지 못한 채 평생을 기만당하며 살았을지도 몰랐다. 아이는 민재가 보낸 저주가 아니라 신이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동아줄이었던 셈이다. 서연은 책상 한쪽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그녀와 도윤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서연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엄마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모습은 그녀 자신이 보기에도 낯설 만큼 평온해 보였다. 저녁 만찬은 성공적이었다. 서연은 유창한 영어로 해외 투자자들을 설득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투자자들은 서연의 리더십과 비전에 감탄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서진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그리고 한서연 회장님의 건승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고 서연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답례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그늘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었다. 만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차 뒷좌석에 기대어 피로를 풀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유모와 가정부가 도윤이를 안고 그녀를 맞이했다. 엄마? 도윤이가 서툴지만 분명한 발음으로 그녀를 부르며 아장아장 걸어왔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가방을 던져두고 무릎을 꿇고 앉아 달려오는 도윤이를 품에 꽉 안았다. 우리 아들 엄마 기다렸어. 서연은 도윤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에게서 나는 젖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다. 도윤이는 펠르르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연의 얼굴을 만지작거렸다. 서연은 도윤이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가 아이를 직접 씻기고 잠옷을 입혔다. 침대에 누워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서연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힐링 타임이었다. 옛날에 용감한 왕자님이 살았는데, 아니지, 우리 도윤이는 왕자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멋진 사람이 될 거지. 서연의 속삭임에 도윤이는 눈을 꿈뻑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서연은 잠든 아이의 천사 같은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다. 네가 자라서 너의 친부모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기를. 다음 날은 도윤이의 돌잔치 날이었다. 저택의 넓은 정원은 형형색색의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었고 따뜻한 햇살이 잔디밭 위로 쏟아져 내렸다. 초대받은 소수의 지인들과 회사 핵심 임원들이 참석하여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서연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도윤이를 안은 채 손님들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도윤이가 서연을 닮아 눈이 맑고 총명해 보인다며 덕담을 건넸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그들은 누가 봐도 완벽한 모자지간이었다. 돌잡이 시간 도윤이는 망설임 없이 판사봉을 집어들었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네요. 회장님처럼요.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서연은 잠시 자리를 피해 정원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멀리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정원 한쪽에 심어둔 작은 묘목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죽은 이수진을 기리기 위해 서연이 몰래 심어둔 나무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진에게 말을 건넸다. 당신 아이는 내가 잘 키울게요. 당신이 못 다준 사랑까지 합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는 편히 쉬어요. 바람이 불어와 묘목의 잎사귀를 흔들었고 서연은 그것이 수진의 대답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때 김 실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회장님 아까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박민재 수감자가 면회를 거부당한 뒤 난동을 부리다가 독방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면회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전해달랍니다.
서연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그 사람 소식은 이제 보고하지 않아도 돼. 나에게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으니까.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서연은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 앞에는 빛나는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가 도윤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가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서연도 함께 마주보고 웃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기록했다. 서연은 도윤이를 안고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윤이는 저에게 찾아온 기적입니다. 이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진그룹도 이 아이처럼 맑고 정직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서연은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서연은 2층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는 쉼없이 숨쉬고 있었다. 1년 전 그날 밤 그녀는 절망의 끝에 서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의 정점에 서 있었다. 문 앞에 버려진 아기는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를 다시 세운 기둥이었다. 서연은 난간을 잡고 시원한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이끌어야 할 회사가 있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와 잠든 도윤이 옆에 누웠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 위에 올리고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그녀는 또다시 치열한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따스하고 찬란한 햇살만이 비칠 것이다. 문 앞에 버려진 비극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서연은 꿈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